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공간성을 표현하는 이펙팅 처리, 타임 베이스드 이펙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개론하고 이펙팅 효과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건 지금 공간계 이펙팅 처리입니다. 근데 그 공간계 이펙팅 처리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려면은 우선은 공간 음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직접음, 그리고 초기 반사음, 얼리 리플렉션, 리버버레이션, 줄여서 리버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직접음이 발생되면 벽에 바로 튀어서 온다. 그러면 얼리 리플렉션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50에서 80ms 사이에 튕겨오는 소리들은 다 초기 반사음 영역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초기 반사음의 이 시간이 다목적 공연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콘서트 홀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수치예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스튜디오처럼 용적이 작은 공간에서는 20ms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얼리 리플렉션 값이. 자, 그 다음에 쫓아오는 애들이 리버버레이션, 줄여서 리버브라고 하고 무한대로 반사된다. 그렇긴 하지만 에너지는 계속 줄어들겠죠. 반사되는 동안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직접음, 초기 반사음, 잔향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 에코라는 게 존재를 해요. 에코는 뭐냐면 직접음이 약 50에서 80mm 이후에 분리되어 독립된 소리로 인식되는 반사음을 우리는 에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에서 80ms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얼리 리플렉션 범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는 구분을 잘 못해요, 사람이. 메아리죠, 한글로는. 그리고 딜레이 이펙터를 쓸 때 그 딜레이 하는 것들이 이 딜레이 타임을 의미하는 건데 그 딜레이 타임이 바로 직접음에서 첫 번째 에코까지의 시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엔벨롭인데, 근데 이 엔벨롭은 컴프레서나 EQ 이런 거 설명할 때 많이 보던 거거든요. 근데 공간성을 표현하는데 이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얼리 리플렉션 영역, 이게 시간이 짧잖아요. 대부분 영향을 주는 곳이 요 구간입니다. 어택 디케이 구간. 이걸 흔히 우리가 어택 트랜지언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곳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가 얼리 리플렉션이에요. 물론 공간의 용적을 표현하는 것도 얼리 리플렉션에 포함되어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소리 변화를 줄 때 이 구간에 영향을 많이 준다. 초기 반사음이. 그리고 리버버레이션이라는 거는 요 뒤에 구간, 서스테인과 릴리즈 쪽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짚고 가야 되는 건 컴프나 EQ 같은 경우는 이 엔벨롭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툴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성형수술 도구 같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공간성을 표현하는 이펙팅 처리는 결국 화장품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얼리 리플렉션 같은 경우 홀, 공간이 큰 경우에는 스파스라 그래서 이제 드물다 그러죠. 튕겨서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신 룸 같은 경우는 벽과 벽 사이 거리가 짧으니까 반사돼서 오는 소리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밀도가 좀 높아요. 여기는 밀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홀은. 그리고 리버버레이션 입장에서, 잔향 입장에서 보면 꼬리가 좀 길다고 느끼는 그런 잔향이 형성이 되고 반대로 룸에서는 아주 짧은 잔향만 형성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펙터 사용 목적하고 이제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서로 다른 공간에서 녹음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공간이 다른 곳에서 녹음을 했다는 말이죠. 이걸 믹스하는 과정에서 공간 매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잔향의 정보가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섞어줄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근접 마이크 포지션으로 녹음된 데이터. 아무래도 잔향 성분이 적게 들어갔겠죠. 근접 마이킹으로 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믹스를 할 때 의도적으로 가상의 공간감을 주려고 할 때 그때 사용한다. 그리고 공간성을 표현하는 이펙터들은 결국 시간차를 이용한 효과나 콤필터링 현상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된다.
대표적인 이펙터는 리버브, 딜레이, 플랜저, 페이저, 코러스. 그래서 이렇게 3개는 모듈레이션 이펙터, 이 2개는 그냥 따로따로 부르죠. 리버브, 딜레이. 최초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39년도에 이제 하몬드 올겐 제작자가 이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39년 이전에는 리버브 하드웨어가 없었냐? 네, 없었어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챔버 시스템이라고 해서 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안에다가 스피커를 갖다 놓고 거기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공간이 울릴 거 아니에요? 그 울릴 때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잔향 데이터를 얻어서 원본에 같이 섞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57년도에 개발된 EMT사의 140 플레이트. 이 당시에 아마 거의 차량 한 대 값 정도 나왔을 거예요. 꽤 비쌌을 거예요. 자, 스프링 리버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양 끝단을 적절하게 묶어둔 스프링에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요. 그럼 스프링이 떨겠죠. 그 떠는 거를 녹음을 따는 거예요. 플레이트 리버브 같은 경우는 이 철판에다가 전기 신호로 쏴주면 철판이 울면서 이 공간 안에서 잔향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소리를 픽업을 통해서 출력하면 잔향 값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드웨어 리버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싼 것도 비싸지만 결정적으로 외부 소음에 민감하다 보니까 별도의 공간을 따로 차지할 정도로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살살 도입이 되면서 리버브 시장의 하드웨어도 약간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플레이트 리버버레이터를 성공한 EMT사에서 처음으로 EMT250이라는 76년도에 이 디지털 리버브를 처음 개발을 해요. 그리고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렉시콘 같은 경우는 한 2000년도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썼죠. 모델 둘둘사 같은 경우가 이제 1978년도에 나와가지고 히트를 했는데 86년도에 나온 480L 같은 경우는 아주 초히트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들이 다 이제 디지털 리버브들이에요. 야마하, 소니, 로랜드, 코르그 이런 회사들은 디지털 씬으로 넘어갈 때 확 성장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지털 리버브에 관련된 알고리즘은 62년도에 이미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슈레더 박사가 62년도에 이런 형태의 회로를 개발을 하면은 잔향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어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한 거예요. 렉시콘은 1971년도 델타 T101, 72년도엔 델타 T102 딜레이 이펙터 같은 것도 그때 다 개발을 했었고, 자,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본격적으로 스테인버그사에서 VST 플랫폼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때 플러그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죠. 요거는 렉시콘사의 렉시버브라고 정말 오래된 겁니다. 프로툴 에서 쓰던 요건 다들 아시죠? 트루버브, 웨이브스 거. 자, 디지털 리버브 플러그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만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리버브 타입이라는 거는 이 초기 반사음의 프리셋 값을 불러온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초기 반사음은 그러면 리버브 이펙터 안에서 뭔가 조작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만일 초기 반사음까지도 내가 디자인할 수 있게 리버브를 만들면요, 사용자들이 안 써요.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대부분 초기 반사음 관련된 건 그냥 프리셋화된 걸로 보통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댐핑이라는 용어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잔향이 사라질 때 어느 대역이 더 빨리 줄어드는지 결정하는 옵션이라고 제가 지금 소개해놨죠. 쉽게 이야기하면 소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잔향이 형성이 될 텐데 그때 어느 대역을 얼마만큼 비율로 더 빠르게 사라지게 할 거냐, 그걸 정하는 거예요. 댐핑 옵션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EQ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잔향 전체의 톤 컬러를 보정할 때 쓴다. 그래서 리버브 이펙터에 EQ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딜레이 같은 경우는 리버브가 나오는 시간을 결정한다. 이게 좀 말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초기 반사음이 나오면서 그 뒤로 리버브가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리버브의 시간을 약간
약간 뒤로 미루게 되면 어떻게 들릴까요? 오히려 공간이 좀 큰가? 이렇게 인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프리딜레이를 적극적으로 쓰는 엔지니어들도 있고 저처럼 프리딜레이를 전혀 쓰지 않는 엔지니어들도 있습니다. 프리딜레이를 조금만이라도 건드리면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안 쓰는 건데 이 옵션은 사용자가 그냥 선택적으로 쓰면 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타임, 요건 리버버레이션의 길이, 그러니까 잔향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이즈는 공간의 크기, 가상 공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실제 이제 용적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반사 패턴까지도 보통은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diffuse, density, 이거는 이제 잔향의 밀도, 어떤 거는 diffuse라고 하고 어떤 건 density라고 적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 shape과 spread, 이거는 리버버레이션의 envelope, 그러니까 리버브가 어떤 형태로 발생돼서 어떻게 지금 사라지는지 그 엔벨롭의 윤곽을 조정하는 게 쉐입이에요. 그 다음 확산에 관련된 옵션이 이 스프레드 옵션이고, 스테레오 이미지를 좁게 해서 리버브가 쫙 퍼질 거냐 아니면 애초에 좀 넓게 해서 퍼질 거냐, 뭐 기타 등등. 자, 그 다음에 decay gate, 요거는 잔향이 사라지는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요 타임이 높은 값으로 설정을 해놔도 decay 값에 따라서 잔향을 다 듣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게이트 느낌이 되는 거죠. 리니어 모드로 설정하게 되면 보통은 끝까지 다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 리버브 이후에 나온 리버브가 바로 요 컨볼루션 리버브인데, 사람들이 뭔가 이거 인위적인데 알고리즘 리버브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공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잔향을 한번 캡처를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출발한 게 이 컨볼루션 리버브예요. 대표적으로 요 IR 버브도 있고 RT 버브도 있고 제가 많이 쓰는 이스트 웨스트 스페이스 2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컨볼루션과 알고리즘 방식의 융화, 그래서 하이브리드 리버브라는 것도 등장을 해요. 얼리 리플렉션 영역을 IR 데이터를 활용해서 쓰고 리버버레이션 영역을 알고리즘으로 그냥 처리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딜레이 시스템은 60년도 이전까지는 테이프 레코더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40년대 때서부터 딜레이 효과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던 거죠. 그리고 50년대 때 일렉 기타리스트들에 의해서 이제 대중화가 되는데 1940년도 말에 아마 최초로 쓴 게 레스폴 아저씨일 거예요. 그리고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딜레이 이펙터가 개발되고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유의 이펙터들은 조금 나중에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70년도 초에 BBD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솔리드 스테이트 회로 기반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디지털 딜레이 개발도 활성화가 쫙 되죠. 그러니까 이론은 이미 70년도에 갖고 있었어요. 디지털 그 딜레이 만드는 이론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스튜디오에 보급되는 건 이제 80년도 때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97년 기점으로 아까 리버브도 그렇지만 딜레이도 VST 플러그인이 나올 무렵서부터 결국은 시장이 많이 축소돼요. 스튜디오용 제품들이. 뭐 여전히 이제 그 당시에도 렉시콘이나 TC 일렉트로닉스 그런 데서 만들던 하드웨어들은 꾸준히 나왔지만 대부분은 일렉 기타리스트들 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을 위한 제품으로 시장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 다음 플랜저 페이저 코러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 조지 마틴 아저씨, 비틀즈 제 5의 멤버라고 불리는 프로듀서죠. 이분에 의해서 이제 66년도 존 레논 작업 때 이게 처음 사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하게 다는 알 수는 없고 역사적인 것까지는. 그 당시 에비로드 스튜디오의 엔지니어 중 한 명이죠. 요 켄 사우젠드라는 분. 이분의 실수 때문에 뭐 켄스 플랜저라고도 불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같은 음원이 시간차에 의해서 재생될 때, 이때 발생되는 게 콤 필터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콤브라는 게 이게 이제 빛이죠, 빛. 빛살 모양의 필터링 효과. 그래서 시간차를 주면 플랜저, 위상차를 이용한다, 페이저, 올패스 필터를 사용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시간차 확장, 코러스. 15에서 35ms, 얘는 0.1에서 5ms. 이게 빛살 모양의 콤필터링 효과가 생길 때 발생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플랜징 효과를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이런 화이트 노이즈를 띄워놨는데 모든 주파수 레벨이 동일한 게 결국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바비트가 아니라 샘플 단위로 해서 이제 볼 수도 있죠. 파형 시작점이 0. 재생하면서 한번 바꿔볼게요. 이 포지션을. 이렇게 빗살 모양 필터 생기는 거 보이죠? 연속된 시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들으신 소리가 플랜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이렇게 시간차를 줘서 똑같은 신호를 두 개 중에 하나를 시간차를 줘갖고 합치면은 콤필터링 현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뭐 제트기 날아가는 소리가 난다. 맞습니다. 그게 플랜저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로로 보면요. 원본 신호가 있고요. 들어오고 하나는 스트레이트로 그냥 가요. 근데 하나의 시그널은 나눠가지고 딜레이 시간을 주죠.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시간이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주는 요 LFO 발진기를 붙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지연된 신호가 합쳐지기도 하지만 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따가지고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 발진기에 넣어갖고 또 돌리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플랜저다. 코러스 이펙터는 그럼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근데 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피치가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틀어지는 것 같네 이런 느낌도 받게 돼요. 그게 코러스 효과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페이저의 기본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가는 신호가 있지만 따로 뽑아서 올 패스 필터 4개를 지금 붙여놨는데 재밌는 건 LFO를 통해서 위상을 정상 90도 180도 역상 270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상을.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온 신호를 합치거나 또 피드백을 시켜갖고 거꾸로 돌려갖고 다시 이쪽 회로에 또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게 페이저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이 요 이벤타이드사에서 만든 H3000 이 모델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벤타이드사에서 만든 공간계 이펙터 그리고 모듈레이션 이펙터들이 되게 유명한 건 맞아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어느 정도만 숙지하고 계시면 공간계 이펙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차근차근 한번 그 옵션들을 만져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요새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AI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내용이 성형수술 도구는 다이나믹 이펙터, 화장품은 공간계 이펙터, 기초 화장을 하고 싶다 리버브 계열의 이펙터고 색조 화장을 하고 싶다 딜레이나 모듈레이션 이펙터 쪽이다. 그래서 모듈레이션 이펙터, 딜레이 그리고 리버브를 적절하게 잘 혼합해서 섞어 쓸 줄 알아야 재미있는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늘 컨텐츠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